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서 지금도 밖에 보이는 여의도 공원이 굉장히 화창합니다. 오늘 14도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저도 겨울 내내 목티를 입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목티를 이제는 서랍 속에 넣고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2200 지난주 금요일도 2200 조회수가 나와서 조회수는 17,000인데요. 좋아요 2200. 그래서 내가 220점 맞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139개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엄지척 눌러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침부터 회의가 10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7시 40분부터 했던 모닝 브리프 끝나고 또 저희 따로 회의하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바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댓글은 주식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주말 질문 있습니다로 따로 뽑아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기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사 고르다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푸콜 아까 푸콜 이런 것도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푸콜 레이쇼 같은 거 계산할 때 거래량인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주말에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트럼프가 왜 가자 지구 저기를 갖다가 탐을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연속 투자 대박난 국민연금 비결이 궁금하다며 저도 궁금하거든요. 대충 알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장 컴백이 지능순. 제목 재밌습니다. 올해는 국장 컴백이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초기 대응하면 맞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걸 보면서 에이 아니야 하다가 그 조지 소로스의 리플렉시비티라는 재기 이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현상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시세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그런가 하면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주식을 산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인식이 바뀌면서 액션이 바뀌고 그 액션들이 가중되면서 현상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되면 그렇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마지막 내 자금까지 다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꼭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작년 국장 탈수는 지능순 그 얘기가 작년 내내 나왔던 얘기잖아요. 작년 7월까지는 시장이 강해서니까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하반기부터 나왔네요. 하반기부터 주가 빠지면서 그 얘기가 나오고 8, 7, 8, 9, 10, 11, 12 한 6개월이네요. 6개월 내내 나오고 마지막에는 정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면서 정말 주식 다 국내 주식 다 때려치고 미국 가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할 때가 그럴 때가 항상 보면 이제 꼭지인데 국장 컴백이 지능수 처음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도 한 6개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파월이 일단 진정시켰지만 하면서 미국에서 우려 커지는 아래 공보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에이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야 하다가도 그런가 하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지면 아무래도 빠지니까 그런 기사를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찾아보게 되고 그런 기사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아니까 기사는 또 점점 더 자극적이고 또 약간 가능성이 떨어져도 확신을 갖고 여기서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또 인터뷰를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중에는 좀 시장의 센티멘트를 망가뜨리는 그런 기사들이 나중에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아,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 고수가 되려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신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되 그 주식 시장의 이 시세 움직임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제가 만든 말인데 괜찮은 말인 것 같은데요.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자, 그러면 그리고 공매도 재개 코앞인데 뭐 담아야 하나요? 뭐 요 기사랑 첫 번째 기사는 또 밤잠을 안 자고 외압 보러 오는데 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요렇게 돼 있는 기사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잠 안 자고 외압 보러 오는데 서학개미 탓에 왜 머리가 아픈 거죠? 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는 한국 경제의 이 펀더멘탈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고 지난해 서학개미가 벌어들인 해외 주식 배당금이 60조 원을 웃돈다. 하지만 이들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해외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에서이다. 그런데 해외 주식 배당금이 60조 원을 웃돈다? 요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무역 수지로 벌어들이는 돈이 30조에서 많게는 한 100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 배당금으로 60조를 벌었다고요? 아니면 주식이 배당금이라는 게 매매 차익까지 다 합친 건지 매매 차익을 다 합쳐도 60조 원을 벌었다. 네,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서학개미가 키운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제시했고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설 투자를 위해 외화를 조달하는 길을 넓혀줄 계획인데 서학개미가 한국 증시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불어난 서학개미로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달러 등으로 환전하고 그만큼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국내 기업 유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원화 환전용 김치본드 매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고 한국 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를 위해 김치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 국내 기업이 국내 설비 투자를 위해 국내 은행 해외 점포에서 외화 자금을 빌리는 것도 허용을 했고요.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려는 기업 수요를 늘려서 원화 가치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치본드나 외화대출 금리는 통상 미국 국채금리 등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산출이 되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 국채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김치본드와 외화대출 조달금리가 한국 원화 조달 금리보다는 높고 그만큼 조달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원달러 통화 수합 구조를 활용하면 달러 차입 금리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달러 차입 수요가 커질 것이라면서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 조달이 늘면서 기업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원달러 통화 수합은 달러를 담보로 원화를 빌리되 제공하는 금리이고요. 현재 원달러 통화 수합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치본드로 자금을 조달할 기업은 은행들과 통화 수합 계약을 맺을 유인이 높고 김치본드로 조달한 달러로 원화를 바꾸고 이 과정에서 조달금리는 CRS의 일부 가상금리를 적용받는데 현재 CRS가 마이너스인 만큼 가상금리를 얹어도 한국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조달금리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CRS가 방금 원달러 이 통화수합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학개미들 국내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일반 투자형 대비해서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 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미 투자 비율 한도 40%를 상향한다네요. 구체적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비롯한 밸류업 세제 지원도 재추진하고 주주환원 증가 금액만큼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지 않은 반면에 외환 유입에 대해서는 대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했다면서 동일하지 않았던 외환 유출과 유입 규제 수위를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죠?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지 않은 반면에 외환 유입에 대해서는 대건전성 관리를 해서 엄격하게 규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게 규제가 낮아서 수월하게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전에 조지 소로스랑 같이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했다고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 그분이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이 CCMM 빌딩에서 2004년 5년 요때 오셔가지고요. 2007년에도 뵀었군요. 2007년 2008년 2008년에 뵀었는데 그때 2008년에도 나중에 이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투자하기 되게 좋잖아요. 또 좋은데 2009년도에 돈 다 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이 외국인 투자자가 뭐 외국인 투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되게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막 요구하다가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짜증내면서 한국 투자 못하겠다. 그러고 돈 다 빼서 나 간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가 지금 홍콩이 보면 중국의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이 엑소더스가 있었잖아요. 대탈출. 그러면서 이 홍콩을 대체할 이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필요한데 그 금융 허브를 뭐 베이징이나 상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그 역할을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걸 우리가 하면 딱인데 요런 글로벌하게 좀 싱가포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이런 규제를 완화시켜 놓으면 이 홍콩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한번 그런 건설적인 그런 아이디어랑 정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교도 거기 한 2개인가 있고,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 뭐 이러는데, 좀 영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송도,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국제도시나 뭐, 그리고 영종도나 이런 데는 아예 영어를 거의 공용어처럼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하면서, 그게 잘 되면 좀 확대하면 되잖아요. 약간 다른 지역까지. 그러면 저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허브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코앞인데 뭐 담아야 하나요? 개미들 눈치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빗장 풀린다. 2,700여 개 전 종목 대상이고, 전문가들 지수 타격은 크지 않을 듯. 외인 유입 호재 뭐 등등 되어 있거든요. 네. 아주 귀엽고 예쁜 개미들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챗GPT로 만든 그림이랍니다. 돋보기 들고 물음표 뭐 사야 하나 이런 거다, 그죠? 자, 공매도가 이달 말 재개되는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주식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어서인데,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 자체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느 업종 종목이 향후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리죠. 이런 게 오히려 엇갈리는 게 맞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되죠.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재개 후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3개월 뒤 하락했는지 살펴보며 그 변동폭은 코스피 성과에 달렸는데,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이익이 나빠 공매도가 집중됐더라도 지수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하락 종목 수 비율이 3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강세장에서는. 반면 하락장에서는 8, 90% 종목이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공매도 재개가 시장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고요. 노동길 NH증권 연구원은 과거 지수 급변동기와는 달리 당초 이번 공매도 금지는 정시제도 개선 필요에 의해서 추진됐는데, 때문에 재개를 앞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은 밸류에이션 과잉도, 현선물 가격차로 판단하는 과잉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매도 재개는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시로 다시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인데, 그간 국내 정시는 외국인의 순매도 속 이들 지분율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회복시킬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 이승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은 코스피 지수의 추세적 상승과 연결되는 만큼 수급 면에서는 호재라면서, 다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보다는 주도 업종의 이슈와 더 긴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단기적으로는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가치주 성과가 더 좋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으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업종, 종목이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조창민 연구원은 결국 공매도는 현재 가격보다 실제 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라면서
펀더멘탈 개선에 기대가 줄어들었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뛰었고 공매도 재개 전에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KB증권은 증시를 주도한 제조업종 주식들이 강세일 것으로 봤는데 이현택연구원은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결국 강한 주식은 계속 강하고 약한 주식은 다시 약해진다. 주도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며 제조업이 강한 국내 증시에서는 로봇과 우주, 방산, 원전 등 제조업종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제조업종 주식들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기 과열이 해소되는 조정을 지나고 나면 쇼커버,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이 쇼커버도 동반될 전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현택 연구원은 올해 저랑 거의 비슷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계속 이제 거품이 오히려 만들어지는 강세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거의 비슷한데 내년에는 그 거품이 꺼지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세장에서는 이 주도주가 아까 뭐 여기 위에도 적혀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돼서 그 주도 업종이 확 꺾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펀더멘탈을 동반한 그런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은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파월 일단 진정시켰지만 미국에서 우려 커지는 아래 공포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힘없이 또 막 빠지다가 파월 때문에 막판에 확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 최상무가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등으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진단이 늘고 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작년 말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높아졌다면서 이 리세션 R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월가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경기 침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반영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에서 경기 침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TD 카우언의 제프리 솔로몬 대표는 트럼프 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경제를 불황에 빠뜨릴 수 있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2025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우려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인데요. JP모건이 분석한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31%로 지난해 11월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2배 높아졌다고 하니까 와 그래 했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10일에서 이제 30일이에요. 여전히 안 올 확률이 69나 되는 겁니다. 자, 원연물 국제 가격, 주요 금속 가격, 그리고 소형주 주가로만 보면 50% 가까이도 올라가고요. 미국의 경제활동 지표가 약화하고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미 나빠진 상황에서 관세가 발효되면서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망기관의 미국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보시면 케임브리지대의 퀸스 컬리지에서도 25에서 30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이번에 CPI가 이번 주 나오는데 약간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 3월 이후로도 이때 3월 달에도 살짝 출렁출렁 하다가 나중에 좀 쭉 물가가 빠지면서 시장이 강해졌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월별 일자리 증가폭 추이고요. 최근 한 달간 S&P 500 추이입니다. 6147 갔다가 5700.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6147. 그러면 우리가 뭐 서울의 아파트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평당 얼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평당 6천이 5,700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6천이 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좀 오르긴 했죠. 그리고 PER이 22배였으니까 22배 넘어갔으니까 금리 수준에 비해서 PER이 좀 높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 PER의 역수 말씀드리잖아요. 1 나누기 22 하고 국채금리하고 비교하는 일드 갭을. 일드 갭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도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수익률이 1 나누기 20 하면 5%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 나누기 22.8배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4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러면 4점 몇 프로로 주식 투자, S&P 500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하고 미국제하고 비교해보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채권 사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을 국채 단기채를 많이 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S&P 500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7천 가고 8천 가고 9천 가고 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스파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ETF, IRP 계좌랑 ISA 계좌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는 계속 이 스파이랑 이런 거 모아가야지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지 소로스의 재기 이론처럼 내가 잘못하고 있나? 네. 그러면서 R의 공포 그리고 하드 랜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데 많이 빠져봐야 2018년 4분기 상황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많이 빠져봐야 한 1000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5천, 네, 평당 6,100 하던 게 평당 5천, 어차피 7천, 8천, 9천 갈 건데 그러면 스마트 마니들이 매수가 쫙 들어오게 됩니다. 5천으로 만약에 빠지면 PER이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면서 17배, 18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금리도 떨어지면 주가 수익은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반면에 1 나누기 17 뭐 이렇게 되면 6% 막 이렇게 돼버리면 6%랑 금리 4%랑 주가 수익률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네.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분석 모델에 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빅스가 지금 거의 24까지 올라가는 걸로 봤었어요. 금요일. 영국 캠브리지 때에 이 퀸스 컬리지도 이렇게 리세션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투자회사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토른스텐 슬록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하방 리스크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중단하고 식당에 가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않고 기업들이 고용을 중단하고 설비 투자를 중단하는 등 경제가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요. 기업들이 고용을 중단하고 설비 투자 중단하는. 요게 트럼프가 지금 노리는 부분인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잡에 대한 잡 시큐리티가 나 이러다가 잘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만 안 들면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차 구매가 올라가고 식당을 가고 뭐 이렇게는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드랜딩이 아니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자, 7일 발표된 미국의 2월 일자리 증가 폭이 15만 1000명이었고요. 월가 전망인 17만 1000명에 못 미쳤죠. 그리고 2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도 64.7로 23년 11월에 61.3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23년 11월 61.3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장 좋았잖아요. 23년도에도 S&P 500이 거의 25% 가까이 올라가고 작년에도 25%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 24% 정도.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리세션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틀란타 준비은행의 GDP 나우가 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4 역성장한다고 예측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 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고 뭐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가 약간 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물론이다 라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전임 바이든 정부로 돌렸습니다. 다만 그는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우려에는 일회성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은 7일 연준은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고요. 월가 등 시장은 일단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R과 S의 공포를 파월이 진정시킬 수 있다는데 배팅을 하면서 다우지수랑 S&P 500,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 칼라 세더 자산 전략가는 일부 지표가 약세라고 해서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조정은 유동성 스퀴즈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채 발행이 3월까지 좀 많이 몰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만기 돌아오면서 재발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삭감이죠. 정부 지출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전 세계에 이제 돈을 뿌려주는 그 유동성 수도꼭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하나가 페드의 수도꼭지고 하나가 미국 정부의 수도꼭지. 근데 미국 정부 말고도 많아요. 보면 중국 정부, 뭐 일본 정부 뭐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수도꼭지를 확 트는 게 미국 정부니까요. 국방부 예산에만 작년에 1200조 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뿌리는 기관입니다. 그 정부가 지금 수도꼭지를 쓱이 아니고 확 잠그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퓨.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돈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막 이렇게 방위비 등등 해가지고 네, 돈 푸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돈이 풀리는 쪽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독일 시장으로 머니 무브가 좀 일어나고 있죠. M7 당분간 한 6개월 동안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러면 잠시 중국 주식, 독일 주식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하면서 자금의 이동 M7에서 C4 중국 BATX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그런 세 가지 현상 때문에 약간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국장 컴백이 진흥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목적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인데, 그러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불황과 자산의 몸값이 오르는 호황의 순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명 사이클 투자다. 주가는 경기 순환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기 예측 지표를 활용하며 코스피의 방향성도 감지할 수 있는데, 물론 경제 지표만으로 모든 증시의 흐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표도 보지 않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내비게이션과 백밀러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중앙일보 기사네요 이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내비게이션 선행지수. 코스피는 더 빨리 움직이는 유일한 지표는, 코스피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유일한 지표는 경기 선행지수다.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에 코스피 주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대략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단순한 지표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큼 주가 예측에 중요한 지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 캠 피셔는 저서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경제 흐름을 보려면 경기 선행지수만 보면 된다면서 경기 예측에 효과적인데도 보는 사람이 드물어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위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기 예측에는 이 OECD가 집계하는 한국 경기 선행지수와 통계청이 집계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유용한데, 그 중에 코스피 예측은 OECD 지표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OECD 지표가 코스피에 2달 정도 선행하기 때문이고요. OECD 지표가 상승을 하면 2달 뒤 코스피가 오를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OECD 지표는 2월 10일에 발표하지만 통계청 지표는 2월 말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OECD 지표 발표 시점이 20일이나 더 빠르기 때문에 코스피 예측의 내비게이션으로 손색이 없다. 그렇군요. 자, 여기 보시는 차트를 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포인트와 코스피 지수 쫙, 이때가 2008년이다 그죠? 2008년. 요것 때문에 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큰 곤욕을 치렀던 때가 요때죠. 2005년에서 6년 넘어갈 때, 요 2006년 장이거든요. 여기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53% 올랐어요. 코스닥이 한 87% 올랐는데, 그 엄청난 랠리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꺾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세게 올 거다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그 차이나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진타오 총리 밑에 있었던 원자바오 총리께서 너무 이제 물가가 강하게 오르고, 그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발생했던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거든요. 거기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이니까 이제 시장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다가 시장이 폭등을 했죠. 또 2006년 말부터 2007년도에 폭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비관론자분들이. 예, 그러면서 뒤늦게 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내년 2008년에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오고요. 그랬다가 2008년에 또 박살이 납니다. 이 지표는 항상 모든 지표가 다 100%는 맞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코스피를 보면 상당히 설명력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맞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코스피와 같이 가는 이제 백미러들, 약간 후행 지표라는 얘기죠.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조업이 실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입니다. 경기 예측 전문가, 김영희 교수님 얘기군요. 김영희 교수가 2010년에서 2025년 1월까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0.86, 엄청납니다. 0.86.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죠. 0.86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는 같은 기간 0.41로 나온 OECD 경기선행지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0.41. 그러니까 OECD 경기선행지수가 좀 안 맞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0.41. 예, 돌려보면 리그레션 아마 회귀분석 이런 거 돌려보면 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수출액은 설명력이 엄청 높죠. 일평균 수출액이 코스피와 거울처럼 움직이는 이유는 상장 종목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수출액 통계는 국내 기업 실적으로 직결이 되고 다만 이 지표는 코스피보다 늦게 움직일 때가 많은데 수출 호조 소식을 코스피가 더 빨리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가 리서치 센터와 경제 전문가의 국내 수출 실적 전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제조 PMI도 코스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요. 이 지표는 ISM에서 매달 400개가 넘는 기업을 설문조사에서 산출합니다.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입니다. 설문 결과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실적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동행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네, 제가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ISM 제조 PMI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올라왔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이 지표가 상승 추세이고요. 1월과 2월 ISM 제조업지에서 모두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기준점인 이 50을 넘었습니다. 다만 미국 제조업 회복이 한국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문다운 한투 연구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미국 제조업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대미 수출 흐름이 미약하다가 하반기 중에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 이 기사가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국에 진입한 2009년 이후부터는 이 코스피와 동행성이 커진 지표는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상대 환율. 그래요? 이거는 제가 몰랐던 지표인데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됐고 호주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호주산 원자재 수출이 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때는 한국 제품 수요도 늘면서 국내 증시도 오르게 되군요. 반대로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호주나 한국 모두 수출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호주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국내 증시도 내림세를 보이게 되고 다만 이 지표는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동행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요거다 그죠?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이고 올라가고 빠지고 요때가 아마 2011년도일 겁니다. 11년도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빠지기 전에 미리 좀 빠졌네요. 보니까 2011년 상반기에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고 박스피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쭉 빠지게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때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2016-17년도죠. 올라갔는데 먼저 바닥치고 오르긴 했네요. 보니까 바닥치고 올랐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쭉 빠졌다가 코로나 직후에 올랐다가 그러고부터 계속 밀렸었네요. 보니까 요 호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지 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화학, 철강주 움직이잖아요. 네, 요것도 좀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다음 원달러 환율가 코스피입니다. 요거는 거꾸로 데칼코마니죠. 원래 역사적으로 달러당 원화값은 코스피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즉 환율이 하락할 때는 한국 등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달러가 강세, 즉 환율이 상승할 때는 국내 증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인데, 이런 원리로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하락하고, 반대로 오르면 그죠? 환율이 하락하면 코스피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비슷한 원리에서 코스피 예측 지표가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높은 이자를 기대하고 미국으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되면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좋지 않은데,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달러당 원화값 상승으로 코스피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건데,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이 지수가 75에서 91%에 머무르면 적정 가격으로 보고요. 개별 기업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주가의 적정선을 살펴보는 이 PR과 비슷한 원리로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한국 증시 시가총액 GDP에서 중앙은행 총자산 합쳐서 나누기도 하네요. 네, 뭐가 됐든 지금 이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3,300 갔을 때 이 버핏 인덱스가 너무 높았죠. 그때 저도 버핏 인덱스가 좀 부담스럽다는, 3,100에서 저희가 고객 자금 안 받을 때 이 버핏 인덱스도 보면서 좀 너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자, 앞으로 코스피 전망은 앞서 설명한 코스피의 내비게이션 백미러 지표를 활용해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1월이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 등 선행지수 구성 요소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상승세에다가 환율은 내려오는 추세, 10년물 국채금리도 4.7에서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해보면 코스피는 당분간 상승 추세를 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셨네요. 다만 코스피 상승 추세가 장기간 지속할지는 미지수인데,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3.7에서 4.7 사이에서 등락할 반복 가능성도 크고, 현재 금리가 4.4라면 앞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3.7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코스피를 팔고 미국 주식, 달러 자산을 사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라이프 자산운용 크레딧 팀장 배문성 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김영희 교수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에 비해서 25%나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3,400포인트까지 오를 여력이 있다면서 올해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관측하셨습니다. 네. 요 기사는 그 링크가 우리 댓글 상단에 보면 항상 다 신문기사 링크를 다 달아놓거든요. 요거는 저장해서 좀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제가 보는 지표 아까 그 호주 환율 빼고는 다 언급을 잘 해놓으셨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2년 가자를 갖겠다고 했나고요. 미국 가자지구 소유 주민 강제 이주는 현실성 없는 돌발 제안인데 리조트 개발업자의 본능, 의제 선점에서 협상 주도권을 노린다. 원래 미국이 강제 이주를 먼저 막았는데 세상이 거꾸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지금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다 읽기는 그렇고 가자 구상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4대 협상 행태입니다. 자의적, 전격적 의제를 제안하고 두 번째, 닷 내리기 전술, 앵커링, 의도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전술적 모호성, tactical ambiguity, 구체적인 내용은 회피하고 그래서 상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통제된 혼란, controlled chaos, 대통령과 참모들의 다른 메시지, 역할 분담한 의도된 혼란으로 상대를 교란한다. 네, 여기가 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controlled chaos. 지금 관세도 보면 약간 chaos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controlled라는 거죠. 모호한 거. 이것도 tactical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 거다. 네,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4대 협상 형태, 요 네 가지 형태로 지금 미국의 부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controlled chaos 그리고 tactical ambiguity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가자지구 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